저는 작년에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크게 원한 산 적 없고 남편과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 원래 옛날 어른들께서 모르는 남보다 옆에 있는 아는 사람이 더 무섭고 그 중에서도 가족을 가장 조심하고 살라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고 화가 나는 일인데 막상 집안 사람 이야기라서 주변에 맘 놓고 씹어 돌리지도 못하니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제안을 풀어보려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2년 다니다가 중퇴했고 22살 때 첫 직장을 다닌 뒤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8년 동안 같은 회사를 다녔었는데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다시 집 근처에 사무직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기업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비교적 많은 월급을 받았고 비슷한 주변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돈을 펑펑 쓰면서 즐겁게 살 때 저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제 부모님은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사셨지만 집이 없으셨어요. 지금은 다행히도 두 분이 노후를 보낼 만한 작고 깔끔한 아파트를 구하셨지만 제가 20살이 넘도록 우리 집은 여기저기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집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서러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돈 벌면서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시집 가기 전에 내 힘으로 무조건 내 집 마련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월급 대부분을 저축했습니다. 다행히 회사가 외진 곳에 있었고 근처에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돈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전부 회사 식당에서 해결했고 같은 기숙사를 쓰는 언니들이 치킨 시켜서 맥주 한잔 하자고 할 때도 저는 돈 내기 싫으니 다이어트 한다는 핑계로 안 먹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싶었지만 매일 술자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돈을 하나도 못 모을 것 같았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왜 너는 돈도 안 쓰고 젊은 나이에 짠순이처럼 억척스럽게 구냐고 구박해도 제 뜻을 꺾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놀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억을 넘었고 직장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까지 합하니 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결혼할 때 남편과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어요. 깔끔한 중신축급 25평 아파트였고 구입 당시 가격은 6억 8천이었습니다. 제 돈 3억과 남편 돈 1억 5천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이었죠. 대출도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당시 아파트 위치가 너무 좋아서 덜컥 계약해버렸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가까워서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 태어나도 계속 키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우리 부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랑 비슷한 짠돌이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비슷하게 집안은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고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바라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죠. 2억 넘는 대출을 받아본 것은 당연히 처음이었고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1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아직 아이도 없는 저희들이 이런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깝긴 했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집에서 출근하려니 왕복 2시간 반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옮긴 회사에서는 직장 근처에 사택을 알아봐 줄 수도 있다는 말에 저희는 고민하게 됐죠. 이제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주말 부부를 할 수도 없고 남편 없이 저 혼자 사는 집에서 대출금이나 관리비 같은 돈은 계속 똑같이 빠져나갈 텐데 그것도 너무 아까웠어요. 결국 제가 남편 따라 사택으로 들어가 살기로 하고 살고 있던 집은 전세를 주게 되었죠. 대출금 문제도 해결됐고 저는 남편 직장 근처에서 사무실 일을 새로 구해서 현재 출근을 하는 중입니다. 집 문제도 해결됐고 이곳에서 열심히 돈 모아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진짜 저희 집으로 돌아가서 살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양가의 손 안 벌렸고 남편과 저는 뿌듯한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이젠 든든한 제 편인 남편도 있고 젊은 나이에 우리 명의로 된 집까지 있으니 세상 부러울 거 없었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냐면 남편에게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신우는 남편 성격과는 정반대로 놀기 좋아하고 돈 쓸어 다니는 걸 좋아해요. 20대 초반부터 술 먹고 놀러 다녔고 용돈이 부족하면 직장 다니던 저희 남편에게 3만 원, 5만 원씩 빌려다가 술 사 먹고 당연히 돈은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냥 동생이니까 용돈 준다고 생각하며 10만 원 안 되는 작은 돈은 그냥 주고 말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한 지도 5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예전에 놀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대체 어디서 돈이 나는 건지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해외여행을 다녔고 가까운 일본 여행 같은 것도 아니라 동남아 휴양지나 엄청 비싼 유럽과 미국 캐나다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10,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떨면서 사는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화끈하게 돈 쓰고 아무 걱정 없이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신우가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누가 돈을 저한테 주고 그렇게 쓰라고 해도 간이 작아서 못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비싼 해외여행 다니고 카드 할부로 명품도 잘 사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여러 개 갖고 있었습니다. 신우가 비교적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예쁜 편이라 무슨 옷을 입던 어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건 정말 잘 어울리고 멋지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펑펑 돈 쓰면서 살다가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신우는 예쁜 편이니까 항상 주변에 남자들도 많이 있었고 남편 생각도 자기 동생을 걱정하긴 했지만 그 남자들 중에 괜찮은 사람 하나 만나서 시집가면 알아서 잘 살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우 나이도 이제 곧 20대 후반이고 결혼할 나이가 다 되어 집에 데려온 남자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처럼 그 남자도 신우와 똑같이 외제차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면서 돈 한 푼 제대로 안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승낙을 해달라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다 하길래 저랑 남편도 같이 가서 보기로 했는데 솔직히 보기 불편했어요. 우리 시댁은 정말 낡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딱 봐도 어울리지 않는 비싼 외제차가 서 있더라고요. 아무튼 신우 나이도 있고 두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결혼을 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하고 나니 가장 문제는 남자 쪽 집안도 형편이 변변치 않았고 위로 남자 형제도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결혼 당사자인 두 사람 역시 20대 내내 흥청망청 즐기고 살았으니 지금 가진 돈 다 합쳐봐야 원룸 전세는커녕 월세 보증금도 안 될 것 같았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남자 쪽은 카드와 핸드폰 요금을 연체한 적도 있어서 신용마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이 무슨 계획이 다 있을 거라 생각했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제 일도 아니니까 나중에 신우 결혼할 때 냉장고나 하나 좋은 걸로 사줘야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신우 나이도 벌써 28인데 최소한의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상견례까지 끝내고 결혼식 날짜까지 금방 잡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양가 부모님의 지원은 전혀 없다고 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신혼집이나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됐나 보다 싶었고 역시 결혼은 두 사람 의지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성사가 되는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우가 남편 건너뛰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언니, 언니 원래 살던 집에 지금 사람 살고 있어요? 갑자기 좀 뜬금없지만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뭔가 불길한 기분까지 들었고 솔직히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냥 빈집으로 둘 수는 없으니 전세를 줬고 현재 세입자가 사는 중이죠. 작년 연말에 계약했으니까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 있다고 솔직하게 신우에게 이야기했고 신우는 저한테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미안한데 그 사람들 내보내고 우리한테 집 빌려주면 안 돼요? 진짜 올게 왔구나 싶었고 대비도 못한 황당한 소리에 순간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가족끼리 그런 돈거래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껄끄러운 마음에 신우에게 거긴 세입자 들어와서 산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 동네 시세가 전세로 살아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신혼집으로는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돌려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제 말에 깜짝 놀라면서 네? 전세요? 그거 언니 집인데도 제가 돈 줘야 해요? 깨끗하게 딱 2년만 살고 나갈게요. 그 사람들 나가라 하고 저희한테 빌려주세요. 신우가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대화를 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계약이 되어 있으니 맘대로 나가라고 쫓아낼 수도 없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전세금을 안 맞춰주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신우는 아무리 들어도 그 부분을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요, 언니 집이라면서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지 그게 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대출 없다면서요? 그럼 나한테도 그냥 공짜로 살게 해주면 되는 거지? 진짜 치사하네. 전세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한참 진땀을 뺐는데 얘기 들으면서도 거의 이해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걸 설명하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내 집에 신우가 신혼집 차려서 살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의 관계인데 제대로 정당하게 계약하고 돈을 받고 세를 줘도 불편한 사이잖아요? 그런데 미쳤다고 제가 공짜로 2년을 살게 하겠습니까? 잘 돌리고 돌려서 그건 좀 어렵겠다 이야기했고 일단 형편에 맞게 다른 집 전세를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더니 신우는 안 그래도 요 며칠 동안 부동산을 찾아다녔는데 자기들 돈으로 갈 만한 집이 없다네요. 20대 내내 돈을 하나도 안 모으고 펑펑 다 쓰더니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하나도 없는 것도 한심스러운 일인데 나이가 30다 되어 전세가 뭔지 은행 대출이 뭔지 전혀 감도 없는 것이 더 깝깝했죠. 저는 신우가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닐 때 그 돈 다 저축하고 아끼며 살았거든요. 아무리 빌려달라고 해도 일단 제 집은 아닌 것 같으니 다른 집 알아보라 이야기하고 신우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걔네가 모은 돈도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빚만 있는 상황이라서 집도 제대로 못 구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멀쩡한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게 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냐며 남편도 다음에 신우한테 전화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답니다. 제가 말을 전하는 바람에 괜히 두 남매를 싸우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아까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남편을 말렸고 그렇게 또 며칠이 그냥 지나갔어요. 며칠째 신우에게서 전화가 없길래 이제는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다른 집을 구하고 있나 싶었는데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한다는 소리가. 그럼 언니가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가 대출이자는 매달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세상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집에 전세 살게 하면서 나보고 대출을 받으라고요? 그 며칠 사이에 이것저것 알아봤는지 자기들은 은행 찾아가봤자 신용이 엉망이라 전세자금 대출도 안 나오고 당장 몇 천만 원 보증금도 없다고 하네요. 부동산도 가보고 은행도 가서 알아봤지만 정말 어디 갈 곳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왜 내가 멀쩡한 내 집으로 대출받아서 신우이를 살게 하겠어요? 집을 사고 나서 조금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저희 부부도 수중에 억이 넘는 목돈을 손에 들고 사는 것이 아닌데 전세금 빼주려면 대출도 엄청 받아야 해요. 솔직히 신우 씀씀이로 대출이잖아 제대로 낼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헛소리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저번에 전화했을 때도 오빠가 엄청 화가 많이 났어요. 그때는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자꾸 그러면 저도 이제 몰라요. 라고 했더니 신우는 가족끼리 왜 그런 것도 못 해주냐면서 대출이자 나오는 거 얼마나 된다고 자기가 다 내면 되는데 저희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네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고 원래 가족끼리는 어려울 때 도와가면서 사는 건데 제가 너무 돈만 밝히면서 이기적이랍니다. 듣다 보니 점점 짜증도 나고 내 집 사는데 10원짜리 한 장 보태준 거 없는 사람한테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가씨, 당장 예비신랑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부터 내다 팔아요. 그거 팔면 원룸 보증금 정도는 구할 텐데 돈 없으면 그렇게라도 시작하면 되지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제가 외제차가 없기 때문에 열등감 느껴서 그런 말을 한다며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는 있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차를 사본 적 없고 우리 남편도 결혼하기 전부터 타던 국산차를 계속 타고 다녀요. 사실 외제차 보면서 예쁘다 부럽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차마 살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네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신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같이 유치하고 치사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 차 못 사니까 불쌍한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차에서 잠을 자던지 차 팔아서 아파트를 사던지 마음대로 하시고 이제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또다시 신우가 나한테 전화했고 집에서 공짜로 살게 해달라더라.
나한테 대출을 받아달라더라 하고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 남편도 참지 않고 신우에게 전화해서 한참 욕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까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자기 딸이 그런 말을 한 줄은 몰랐다면서 자식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둘이서 신혼집 알아보러 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뒤에서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줄 정말 몰랐대요. 두 사람이 알아서 결혼을 하게 하던지 그냥 다 때려치우고 혼자 살게 하던지 할 테니까 저는 앞으로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라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주변 친구들 중에 제가 집 샀다는 이야기 듣고 배 아파하거나 돈 빌려달라는 애들은 있었어도 그 집에서 공짜로 살게 해달라는 사람은 처음이네요. 어떻게 하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신선했습니다. 이제는 당장 결혼한다고 해도 냉장고는커녕 양말 한 짝 하나도 사주기 싫어졌어요. 신우는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10,000원짜리 적금 한번 안 넣어보고 살았기 때문에 제게 했던 요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하게 이해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어렵게 돈을 벌고 모아봤어야 돈 귀한 줄 알죠. 아직도 뒤에서 저를 욕하면서 그까짓 집 하나 가지고 엄청 유세 떤다 하고 있겠죠. 이제 나이도 28이면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언제까지고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도 못하는 상황이고 나중에 애라도 낳아서 일을 못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힘든 순간이 찾아올 거니까요. 그때 가서 또다시 오빠랑 새언니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징징댈 생각을 하니 벌써 머리가 아파옵니다. 저 같으면 결혼은 나중으로 미루고 남자친구의 외제차부터 팔고 두 사람이 앞으로 빡세게 2년 정도 돈 모아서 전세금이라도 만들어 시작할 것 같네요. 아무리 이런 이야기 해봤자 귓등으로 듣지도 않을 거예요. 신우는 신우 인생이 있으니까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 자기 인생 알아서 살겠죠 뭐. 저는 앞으로도 우리 식구와 주변 좋은 분들 잘 챙기면서 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32살이고 작년에 이혼한 돌싱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2년 반 정도 했고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 관계가 파탄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어요. 저는 정말 아내로서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했을 때도 전혀 후회 없었고 지금도 너무 홀가분한 마음만 남았어요. 처음엔 제가 속았다는 생각에 슬프고 우울할 때도 있었지만 어차피 이혼하고 남남이 되었으니 제가 힘들어하는 것조차 손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지금까지 더 웃으면서 살았고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았더니 이제는 다 극복하고 진짜 행복해진 것 같아요. 드라마에 나와도 막장이라고 욕먹을 만한 제 결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이혼하고 남남이 된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그냥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하더라도 30 넘어서 천천히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마음의 문을 열었고 정식으로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결혼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은 안정적인 공무원이었고 시댁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결혼하면 신혼집은 걱정하지 마라.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거기 비워놓으면 되니까. 시부모에게 집이 하나 더 있었고 저희에게 신혼집으로 내어주시겠다 해서 결혼 준비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비싼 시대에 결혼하자마자 내 집을 장만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건 꽤 큰 메리트였어요. 결혼을 빨리 할 생각이 없던 저였지만 신혼집까지 갖고 시작할 수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남편도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제가 버는 월급이랑 합치면 부부 둘이서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벌 수 있으니 나중에 아이 낳고 키우더라도 돈에 쪼들리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속물일지 모르지만 저는 철이 좀 일찍 든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결혼은 현실이니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꼭 남편에게 기대서 호강하고 살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저도 같이 노력하면 되니까 물질적인 걸 따지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죠.
저는 예전부터 현실적이라서 연예인 같은 외모를 바라지도 않았고 단지 저만 바라봐주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결혼 생활을 꿈꿨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결혼 상대로 딱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제게 호의적으로 잘해주셨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바로 너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며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고 집까지 해주시는데 혼수도 많이 해올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부담을 크게 덜어주셨습니다. 저도 며느리로서 염치가 있지 이 정도 받았는데 시댁에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보다도 더 많이 연락드렸고 주말에 약속 없으면 시부모님 불러서 같이 저녁 먹는 날도 많았어요. 명절에도 전날 아침 일찍 가서 하루 종일 일을 도와드렸고 오죽했으면 친정부모님이 저한테 서운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은 제 친부모님도 아닌데 처음부터 이유 없이 저를 예뻐해 주셨으니 저도 똑같이 보답해야죠. 저희 시댁은 1년에 큰 행사가 3번 있습니다. 2번은 당연히 추석과 설날 명절이고 나머지 하나는 김장이에요. 김장을 다른 집들에 비해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식구는 적은데 한 번 했다 하면 100포기 이상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박 2일로 김장을 하시곤 했죠. 남편이 외동아들이고 시부모님도 달리 김치 나눠줄 친척도 없습니다. 처음에 시집와서 김장한다고 하길래 제가 월차까지 내고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절임 배추를 보며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그래도 어찌어찌 어머님 도와서 김장을 완성했고 저희 몫으로 15포기 받아서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첫 해에는 그랬고 그 다음 해에 하는 김장에는 오히려 양이 늘어서 120포기를 넘게 김장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랑 둘이 하루 종일 자르고 비비고 무치고 이틀에 걸쳐서 하는 김장이었는데 온몸 삭신이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김치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사실 15포기면 다음에 초여름 될 때까지 먹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이래저래 볶아 먹고 찌개 끓여 먹고 하면 되는데 남편은 김치가 조금이라도 신맛이 나면 아예 손을 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로 겉절이도 해서 상에 올리고 김장김치가 맛이 들기 시작하면 냉장고에 아직 김치가 남아도는데도 남편을 위해 마트에서 새김치를 산 적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도 남편과 똑같은 입맛이라 익은 김치를 안 좋아하는데 김장하고 나면 저희한테 15포기 주시고 나머지 100포기를 어떻게 전부 처리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같이 도와드리는 김장은 보통 11월쯤에 하는 딱 한 번이지만 봄이 되면 김치가 다 떨어졌다면서 어머님 혼자 50포기 정도는 따로 또 담그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김치를 나눠줄 만한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댁 친척들은 다들 멀리 다른 지역에 사시고 아버님 형제들끼리 김치를 서로 나누어 먹을 만큼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예전에 남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형제들끼리 재산 배분 문제로 얼굴 붉히고 법정 싸움까지 한 적이 있다고 들었고 그 뒤로 왕래를 안 하고 각자 알아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마저 외동이라 진짜 김장김치 나눠 먹을 만한 다른 친척이 없는 셈이죠. 그러면 100포기나 되는 김장김치가 전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한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고 오히려 저보고 뭘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김치를 좋아해서 그래. 나랑 우리 아빠는 잘 안 먹어도 엄마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드실 정도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혼자 100포기를 다 드시기엔 너무 많은 양 아닙니까? 하도 이상해서 친정엄마한테 김치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주변에 김치를 나눠주거나 불우이웃 돕기라도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정황은 전혀 없었고 시댁 식구들이 평소 기부를 하거나 남을 도와주는 꼴을 본 적 없어요. 제가 그걸 왜 확신할 수 있냐고 하면 저는 예전부터 한 단체를 통해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직장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래왔었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처음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너가 아무리 적은 돈을 벌더라도 항상 남을 돕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그게 돌고 돌아서 너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제 부모님도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주로 아픈 아이들에게 후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1년에 몇 번씩은 직접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하고 5년 전쯤에는 우리 온 가족 여름휴가 때 아프리카로 자원봉사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남다르게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야 그만큼 돌아온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식구들이 아픈 곳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첫 직장 다니고 월급 받을 때부터 적은 돈이라도 매달 후원을 계속해왔고 그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몇만 원도 안 하는 작은 일이지만 진짜 보람이 있어요. 아무튼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괜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나 직장 동료들에게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없었고 남편에게조차 티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뭔가 인터넷으로 검색할 일이 있어서 제 핸드폰을 만지고 있을 때 그때 하필이면 정기 후원 출금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부르기우 돕기 같은 거 해? 남편에게 그리 큰 돈 아니고 매달 내 용돈에서 몇만 원씩 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남편은 후원하는 건 본인 마음이지만 자기한테 강요하지 말라더군요. 자기네 식구들은 이런 게 전부 사기라 생각하고 중간에서 돈 떼어먹는 나쁜 놈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며 기부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 중간에서 다 가로채고 실제 도움 필요한 사람한테는 얼마 가지도 않는다더라. 진짜 도움이 되지도 않고 마음 편하자고 하는 행동 아니야? 저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뉴스에도 워낙 많이 나오는 말이고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평소 남 도와주는 일에는 이처럼 질색을 하는 사람인데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만든 김치를 남 도와주는 일에 쓰는 분도 아니겠죠. 그럼 그 많은 걸 대체 어디에 쓰는지 궁금했지만 어머님에게 대놓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혼자 의아해하며 2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작년 겨울, 그때도 저는 시댁에서 어머님과 같이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이 해마다 늘어 이번에도 150포기 정도를 하느라고 시댁에서 1박 2일 동안 산더미 같은 배추와 싸움을 하다시피 했어요. 겨우겨우 다 만들어서 제가 준비해간 김치통에 저희 부부 몫으로 20포기를 받았고 그걸 차에 싣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과의 거리는 차로 45분 정도 걸리는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제 핸드백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그 안에 지갑도 있고 무엇보다 회사 사원증이 있어서 다음날 출근하려면 반드시 가방을 찾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5분만 더 가면 집에 도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다시 시댁에 도착을 해서 차를 주차해놓고 엘리베이터로 시댁으로 올라갔어요. 시댁 현관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현관문 사이로 뭔가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의 웃는 소리와 어린 아이가 깔깔대는 소리까지 뭔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 두 분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손님이 찾아왔나 싶었죠. 어쨌든 가방은 찾아야 하니 초인종을 눌렀고 아버님께서 문을 열어주자마자 제 얼굴을 보시고는 사색이 될 듯 놀라셨습니다. 너가 왜 다시 돌아왔어? 제가 오면 안 될 곳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반응하시나 싶었습니다. 열린 현관문을 티나게 가리고 막아서는 아버님 뒤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아이가 있었고 시어머니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 찾으러 왔어? 가방? 내가 가방 꺼내줄 테니까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라. 잠시 후에 아버님이 가방을 가져다 주셨는데 제가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너는 알 거 없다 하시며 빨리 가라고 하셨어요. 수상해도 너무 수상했고 저는 차로 돌아가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아까 봤던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시부모님은 김치통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차에 김치를 실어주더니 너무 다정하게 아이와 인사까지 하고 배웅하셨어요. 저는 물론 그 모든 모습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여자가 돌아가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다시 쳐들어가서 아버님 어머님에게 물었죠. 아까 그 여자 누구예요?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처음엔 그냥 아는 사람이다. 별일 아니라고 변명하셨지만 두 분 반응이 너무나도 수상해 보여서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카톡 대화 내용이라도 보여달라.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궁금하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계속 따져 물었는데
15분 정도의 실랑이 끝에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방금 김치를 바리바리 싸갔던 그 여자는 3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전 부인이었고 그 아이는 당연하게도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서 생긴 딸이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라 부르고 친밀하게 굴었던 겁니다. 아니, 걔도 불쌍하잖니. 여자의 혼자 몸으로 딸 키우면서 사는데 내가 따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때마다 김치라도 담궈서 주는 거야. 시어머니의 변명이 더 이상하게 들렸어요. 이미 남편과 이혼하고 남이 된 사이인데 김치를 챙겨 먹던가 말던가 그걸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편이 저와 한 결혼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라는 점도 큰 충격이었지만 이혼한 전 부인과 연락을 계속하면서 저를 기만하고 있었다는 점이 더 놀라웠죠. 야, 너 이혼 경력 있었냐? 나랑 재혼이었어? 일단 시댁을 빠져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방금 시부모한테 다 들었으니까 거짓말 할 생각 하지 말라 하니까 그제서야 사실 예전에 사고 쳐서 일찌감치 결혼했었고 지금은 이혼하고 정리가 다 끝난 상황이라 하네요. 다 끝나? 다 끝났는데 그 여자가 너네 엄마 집을 들락거리면서 김장김치까지 얻어가는 거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어머님 도와서 김치 담궜잖아. 그 여자 주는 줄 알았으면 침이라도 뱉어버리는 건데. 남편은 자긴 진짜 몰랐다며 엄마가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라는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당연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었죠. 본인은 끝까지 몰랐다며 싹싹 빌었지만 그날 저녁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한 결과 몇 달 전에 셋이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딸을 보러 갔을 뿐이라며 바람은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댔지만 이미 이혼 경력을 숨긴 것부터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무조건 이혼은 할 생각인데 곱게 도장 찍어줄 생각 없었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남편과 시부모들 모두에게 소송 걸겠다 했어요. 본인은 물론 자기 부모한테까지 내용 증명이 날아가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며 원만한 합의 이혼을 하자더군요. 저는 결혼할 때 들어갔던 비용 일체와 결혼 생활 1년에 2천만 원씩 계산해서 총 2년 7개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제가 너무 위자료를 싸게 불렀는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알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시불 현금으로 8천만 원 정도를 받아내고 바로 합의 이혼했어요. 그 돈이 충분히 넉넉한지 아니면 너무 적은지는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지속 불가능했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 상담 받을 때는 위자료 3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었는데 남편에게 5천을 받았으니 크게 손해본 건 아니겠죠? 다만 제 인생 2년이 넘는 시간과 철저하게 남편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한동안 저를 슬프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우울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난 봄부터 운동도 시작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는 다 잊고 극복했고 어처구니 없는 그 인간들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네요. 이혼한 전 남편은 그 여자와 바로 다시 재혼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이젠 신경 쓰기도 싫고 각자 인생 알아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결혼한 지는 이제 겨우 2년 지났고 아이 없이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31살 여자입니다. 연애할 때는 이런 줄 전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평소 이 남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왔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고 그렇게 남편의 모습이 하나하나 싫어지니까 행복했던 결혼 생활도 참기 힘들 정도로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은 너무 큰 스트레스였고 이렇게 살다가는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아서 이혼하고 끝낼 겁니다. 저는 너무 심각한 일인데 남편하고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 너는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적당히 좀 넘어가자.
결혼하면 다들 이러고 사는 거지. 남편은 정말 속편하게 말을 하지만 그건 제 입장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저도 말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더 많이 얽혀 있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의 덜렁거리는 모습들이 귀엽게 보일 때도 있었고, 내가 조금 더 챙겨주면 되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게 싫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외동아들로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엘리트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죠. 저도 남편의 그런 겉모습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부모님도 사위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서방은 참 언제 봐도 사람 인상이 너무 좋아. 우리가 아들은 없어도 사위복은 있었다니까. 이번에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을 크게 만들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 사위가 최고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남편의 모습은 전부 위선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실제 집에서 하는 행동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믿음직스러운 겉모습과는 다르게 평생 응석바지 외아들로 자라온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특히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귀찮고 힘든 일은 은근슬쩍 해달라며 저한테 모두 떠넘기는데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건지 비서나 하인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분명 멀쩡한 남자였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세상에 마마보이도 이런 마마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알만합니다. 여보, 나 물. 요즘 이런 남자가 저희 남편 말고 또 있나요? 남편에게 부탁하는 걸 들어줄 수는 있는데 말투라도 좀 바꾸라고 해도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못 고친답니다. 물, 밥, 양말. 본인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볼 생각도 없이 단 한마디로 저를 부려먹습니다. 중요한 일이건 아니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은 저를 불러대더라고요. 집안일은 그렇다 치는데 시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는 일이나 남편의 자동차 수리, 심지어는 관공서에 서류 떼러 가는 일까지 귀찮은 일은 전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저한테 다 시켜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힘들다는 소리를 하면 어떤 분들은 부부끼리 그 정도 해줄 수도 있지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부부끼리 서로 도와주고 힘든 일은 나눠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전부 떠넘기는 남편은 회사 갔다가 집에 오는 일 말고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이 해달라는 걸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정도입니다.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내조도 똑바로 못한다며 뭐라 하세요. 너 그러려고 내 아들이랑 결혼했니?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 정도 내줘도 못하면서 너가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살 생각을 했어? 제가 집에서 남편이 돈 벌어오면 살림하는 가정주부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를 해주면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제가 해준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뒤로는 전부 저한테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남편이 더 밉고 짜증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같이 살고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한 사람이 저녁 준비를 하면 하다못해 청소기라도 돌리거나 식탁 위에 숟가락 놓는 것 정도는 눈치껏 해야죠. 자기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자친구를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삼겹살이나 갈비를 먹으러 가서 제가 집게를 들고 구워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둘이 먹으러 가서 제가 고기를 구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뭔가 할 생각도 없이 젓가락만 들고 먹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오빠는 고기 안 굽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난 한 번도 안 해봤어. 고기 구울 줄 몰라. 먹을 줄만 알지. 이게 자랑인가요? 정말 회사에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 시작한 지 2년 만에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설거지, 청소, 빨래부터 은행 업무나 장보기 같은 모든 허드렛 일을 저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남편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어머님이 너무 곱게 키운 거 아니냐고 농담 아닌 농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자 시모가 하는 말이 귀한 집안 외동아들이라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다며 정 답답하면 저보고 고쳐서 살라 하더군요. 제가 사람 갱생시키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30 넘어서까지 부모 품에서 응석 부리며 자라온 사람을 무슨 수로 결혼 2년 만에 고쳐서 살겠습니까? 사실 저런 일 정도는 매일같이 있는 일이라서 어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기에도 민망하고요. 이런 건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까진 참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큰 문제는 이런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 속이 답답하고 썩어문드러지더라도 이까짓 일로 이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참고 이해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제 몸이 정말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데 지난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드디어 저희에게도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어요. 남편보다도 제가 정말로 아이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빨리 시간이 흘러서 아이를 만나게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몸에 해로운 건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임신 초기라서 정말 조심하며 생활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정기검진을 하는 도중에 아이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단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한 달 전에 검사 받을 때만 해도 분명히 건강하게 심장이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야기로는 최소 며칠 전에 이미 뱃속에서 유산이 된 것 같다면서 수술을 하자더군요.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친정엄마를 불러서 빠른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가 집에서 누워만 있지 말고 잘 먹어야 한다면서 한우를 사다가 미역국을 한솥 끓여주고 가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누워서 울고만 있었는데 그래도 때가 되니 배가 고파져서 엄마가 해준 미역국에 밥을 말아 대충 먹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먹고 누워있는데 엄마 될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미역국을 다 먹나 싶어서 또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걱정이 되긴 했는지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오더군요. 몸 컨디션도 별로 안 좋긴 했지만 몸보다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었습니다. 방에 누워 있었는데 한참 후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밥. 이 와중에도 저한테 밥을 달라고 하는구나 싶어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냥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미안, 오늘 정신이 없어서 저녁 준비도 하나도 못했어. 엄마가 끓여놓은 미역국이 있으니까 거기에 밥 말아서 먹던가 아니면 당신 먹고 싶은 거 배달시켜 먹어. 솔직히 속으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고 싶지 않아서 꾹 참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남편이 하는 말이 걸작이었어요. 그러면 이 앞에 피자집에서 포장해서 먹을까? 5분 거리인데 배달비가 4,000원이래. 돈이 너무 아깝잖아. 지금 배달 주문해놓고 씻고 올 테니까 당신이 나가서 받아와.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너가 사람 맞냐고 오늘 뱃속에 있던 우리 아이 보내고 돌아왔는데 간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 와중에도 나한테 심부름 시킬 생각이나 하느냐고 남편을 밀치고 손에 닿는 대로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한 뒤로 남편과 부부싸움도 몇 번 하고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낸 적도 많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화가 났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마 그때 약기운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남편에게 쌍욕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울면서 소리 지르고 물건을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면서 화를 냈더니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본인 서재에서 침대도 없이 잠을 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해버리고 한참 뒤에 카톡으로 문자를 하나 제게 보냈어요. 저는 솔직히 이때라도 제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용서해줄 생각을 했을 텐데 남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멍청한 사람이었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나 당분간 우리 엄마 집에서 출퇴근할게. 진짜 남편이 제 앞에서 얼굴 보고 저런 말을 했었다면 바로 뺨을 올려쳤을 정도로 어이없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한테 정말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 내가 어제 했던 말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욕먹을 정도로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답니다. 나가서 피자 좀 포장해 오라는 말이 욕까지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 들으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이 상황에서도 제가 남편 부탁을 듣고 밖에 나가서 피자를 포장해서 가져왔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당일에 자연유산을 하고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고 와서 힘들어하는데 저녁밥을 차려달라고 하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밖에 나가서 피자 포장해 오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소리인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끝까지 자기는 잘못 없다고 제가 욕한 것이 기분 나쁘다며 당분간 시댁 가서 지내겠다는 남편을 보며 이젠 정말 다 끝이고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엄청나게 화가 나면 생각이 또렷하게 맑아지고 차분하게 가라앉는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느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쓸데없는 말싸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도 시댁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자기가 시댁 가서 산다고 하면 제가 겁을 먹고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럴 생각 없어요. 어디 한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라고 해버렸죠. 나도 이제부터는 못 참고 내 나름대로 알아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다음날 낮에 남편에게 이제 나는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랐는지 바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면서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래요. 후회는 누가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게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구질구질하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매사에 귀찮고 힘든 일이 생기면 직접 해결할 생각도 없고 어떻게든 그 상황만 피하면서 살아온 사람답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시댁으로 건너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부부싸움은 원래 칼로 물베기라며 자기가 맛있는 저녁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같이 밥 먹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풀라 하시네요. 어머님은 아들을 아직 애라고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도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제가 멍청하진 않습니다.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이미 이혼하겠다고 마음 굳힌 상황이고 남편이 계속 도망다니면 다음 주엔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뒤에 남편이 자기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대요. 이제 와서 저한테 사과라도 하는 모양새인데 더 이상 남편이랑은 얼굴도 보기 싫고 대화조차 하기 싫어졌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이혼해버리고 제 인생 다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저는 이혼녀가 되어버렸지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요즘 세상에 여자 혼자 살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수입도 남편이랑 별 차이 나는 것도 아니라 이혼하고 혼자 살아도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가 수발 들어줘야 할 사람 하나가 없어지니까 저는 여가 생활도 좀 더 즐길 수 있고 여러모로 이혼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은 선택이에요. 정확하게 이번 주말까지만 마지막으로 기다려보고 남편이 끝내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어주면 당장 다음 주에는 변호사 찾아가서 법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마저 엄마를 데려올까 무서워지네요. 혼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30대 여자입니다. 원래 결혼하면 최소한 신혼기간에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정상 아니었나요? 지금 사연을 쓰는 이 순간에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 생각만 떠올리면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작년에 저는 32살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저보다 먼저 시집갔고 벌써 초등학교 다니는 애를 키우는 친구도 있는데 나도 더 늦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서다 보니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어요. 사실 20대에 한참 좋을 때는 제가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주변에 항상 모여드는 남자들이 많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남자 만나서 금방 결혼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이에 주변 친구들 시집 가는 걸 하나둘 축하해주고 있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 30이 훌쩍 넘어 있었고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원래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었는데 20대 후반이 되어가면서 다 모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먼저 시집간 친구들은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항상 남편이나 아이 때문에 놀러 다니지 못한다고 했고 겨우 다른 친구 결혼식에서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만 쓸쓸하게 혼자 남아서 40 넘어도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놀 것 같다는 불안감에 그때부터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소개팅도 다녔고 그러다가 키 크고 스타일 좋은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느라 사실 결혼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름 괜찮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남자들 못지않게 많이 벌고 있어서 혼자 살아도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울 게 없어서 결혼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뤄두었고 만나는 남자들과도 진지하게 이어가지 못했어요. 연애도 대부분 1년을 못 채우고 짧게 끝나버렸고 저도 그런 남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일이 우선으로 20대를 다 보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제 나이 친구들에 비해서 회사에서 직급도 높고 연봉도 좋은 편이에요. 제 나이 31살이 되었을 때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린 연하의 남자였고 키 크고 몸 좋은 헬스장 트레이너입니다. 이 사람도 제가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는지 정말 제게 잘해주었고 외모도 호감이었지만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더 좋아서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제 결혼 생활 자체가 막장이 되어버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의 다정하고 매너 있는 그런 모습들은 트레이너 생활을 하던 중에 많은 여자를 만나보고 능숙하게 여자를 다룰 줄 알아서 그랬던 건데 그 당시에 저는 잘해주는 이 남자가 마냥 좋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하나도 안 부러웠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인생을 살았구나 싶은 마음이었죠. 연애를 시작한 지 겨우 1년 만에 저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마침 먼저 제게 프로포즈를 하는 바람에 기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헬스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만큼 쓰는 돈도 많아서 모아놓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얼마 없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돈이 없었습니다. 1억 가까이 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키 크고 몸이 좋으니 옷이나 신발에도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뭘 입어도 멋있어서 옷을 많이 사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때까지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고 지금 돈이 없는 건 제 입장에서 결혼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20대 후반에 작지만 서울의 제 명의로 빌라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미 자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 걱정은 없었어요. 결혼을 해도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다 싶었고 제가 꾸준하게 벌어올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 씀씀이가 좀 크더라도 괜찮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죠. 진짜 내가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아무튼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도 갖고 있는 돈이 없고 심지어는 시부모님도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어서 남편이 카드로 우리 집에 냉장고랑 침대, TV 정도만 사는 걸로 혼수 문제도 끝냈어요. 사실 말이 혼수였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남편 체면 살려주기 위해 딱 거기까지만 해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고 그 외에 결혼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때는 제가 남편보다 나이도 더 많았고 능력도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제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누가 돈이 있고 누가 돈이 없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지만 남편이 혼수를 할부로 긁었던 카드값의 절반 정도는 제가 갚아주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때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대놓고 말리진 않았지만 하나둘씩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제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해서 그 남자와 지금 결혼을 해야겠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이라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리 심한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결혼은 제대로 굴러갈 리 없었고 우리는 혼인신고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돈 문제로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는 시댁 집안 자체가 대체로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월 수입이 적지 않았지만 그만큼 쓰는 돈도 많았죠. 원래 이 일은 재투자를 계속 해야 하는 거야. 홍보도 해야 하고 모임도 다니면서 인맥 관리도 해야 돼. 남편의 주수입은 월급이 아니라 헬스장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비싼 돈을 주고 개인 수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영업을 하고 인맥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 치고 시댁 식구들은 정상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이 없었고 전부 그때그때 일이 있으면 단기 계약직으로 잠깐 하고 나서 번 돈으로 놀러 다니는 팔자 편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집안의 명절이나 경조사에 들어가는 돈도 항상 버거워했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제가 대신 내드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부모님 기념일과 생일에 용돈도 보내드리고 계절이 바뀔 때 옷이나 신발 같은 선물도 해드렸어요. 이도저도 여의치 않으면 백화점 상품권이라도 보내드렸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모두 나라에서 시키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다니셨고 그마저도 일 없는 날이 대부분이라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시댁 집안 형편에 여유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드린 옷을 입고 계약직으로 잠깐 일해서 번 돈으로 전국 팔도 놀러 다니시죠. 노후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시부모님 앞으로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세상 편하게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밑으로 3살 차이 나는 어린 신우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아직까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얼굴 볼 때마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말은 계속하는데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돈이 정 필요하면 그때그때 한 달 정도 알바해서 쓰거나 급할 때는 자기 오빠를 건너뛰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새언니, 5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요? 나 진짜 너무 급해서 그래요. 물론 제가 그렇게 빌려준 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갚은 적 없고요. 전부 제가 믿고 결혼한 남자 때문에 생긴 제 업보라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는 참고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애초에 시댁 사정 어려운 거 알면서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결혼했고 이런 상황 자체를 각오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2-3달 전에 갑자기 결혼해야 한다며 난리를 피워댔습니다. 시부모님도 모르게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 속도 위반으로 이미 신우의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같이 아르바이트하던 호프집에서 만난 남자였고 두 사람은 동갑 나이에 제대로 된 직장이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이었죠. 너무 당연하게도 두 사람 모두 모아둔 돈은 없었는데 속도 위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은 빠르게 해야 한다더군요. 거기까지만 봐도 답이 없다 싶어서 나는 절대 끼어들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뜸 저한테 신우의 결혼 비용을 보태달라 하는 겁니다. 너가 형편이 좋은 편이잖니? 다 같이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너가 간단하게 조금만 도와줘라. 얼마 전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저한테 저런 소리를 하니까 정말 기분 나쁘고 저는 대답도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고를 제가 쳤으니까? 내가 친언니도 아닌데, 아니 친언니라 하더라도 요즘 동생한테 결혼 비용까지 대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남자 쪽 집에서 투룸빌라라도 얻어준다고 해서 집은 해결됐는데 신우 보고 간단하게 혼수만 해오라 했다네요. 두 사람이 결혼 생활 시작하려면 최소한 냉장고, 세탁기, 침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갈 텐데 그걸 저보고 막무가내로 해달래요. 간단한 건 제 남편이 저한테 장가 올 때 냉장고, 세탁기만 겨우 해서 온 것이 간단한 거죠. 신우는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혼수를 저한테 다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자꾸 우리는 한 식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더군요. 물론 식구끼리 힘들 때 서로 돕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전혀 시댁에 도움받는 것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뜯기기만 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아마 신혼 초기 같았으면 제가 또 멍청하게 신우 시집 갈 때 적금까지 깨서 세탁기, 냉장고, TV에 청소기까지 주렁주렁 사줘서 들려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뭘 해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놈은 190 가까운 키에 허우대 멀쩡하고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 때문에 몸도 좋으니 사람들, 특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었지만 항상 적당하게 일하고 버는 돈은 인맥 관리해야 한다며 엄한 사람한테 전부 써버리고 집안 생활비나 시댁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제가 해결해왔습니다. 슬슬 답답해서 남편에게 언제쯤 돈을 벌어서 가져다 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직은 씨를 뿌리는 시기야. 나중에 수확할 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니까? 저와 결혼 생활하는 1년 동안에도 헬스 유튜브를 해보겠다, 헬스 관련 책을 써보겠다 하면서 이것저것 깔짝거리다가 결국 제대로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제가 남편을 비롯해서 그 집안 온 식구를 관찰해보니까 전부 그런 식이었습니다. 뭔가 하나 붙잡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진득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이거 조금 저거 조금 깔짝대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제가 부족함 없이 돈은 버니까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남편도 금방 성공하고 신우도 금방이라도 취직해서 앞가림할 것 같았고 시부모님도 열심히 사시는데 단지 운이 없어서 돈을 못 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온 가족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뻔뻔한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를 도와주면 당연히 다음에도 그걸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제 주머니에서 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점점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돈이나 금품을 내놓으라 요구를 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도 자꾸 외부 모임이 많아지고 최근 들어서 밖으로 도는 날이 많아졌었죠.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매일 밤마다 누굴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데? 남편은 대회 준비하는 회원이 있어서 그렇다며 운동을 도와주느라 늦었다고 변명했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속아 넘어갈 리 없었죠. 누가 봐도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고 수상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쉬는 날에 옷을 잘 차려입고 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술도 마시고 놀다가 늦게 들어오니 저한테 먼저 자라고 하고 나갔어요. 마침 만난다는 사람이 결혼식까지 온 친구였고 저한테도 연락처가 있는 친구라서 지금 우리 남편이랑 만나고 있냐고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당연히 남편은 그 친구와 약속도 잡지 않았더라고요. 뒤늦게 그 친구가 상황을 눈치채고 남자들의 우정으로 변명을 해주려고 했지만 모두 파악해버렸죠. 저는 그날 새벽까지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뜬 눈으로 기다렸어요. 오늘 증거를 제대로 잡아서 내 집에서 내쫓던지 결단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에게서 핸드폰을 뺏었더니 자기를 왜 못 믿고 의심하냐며 먼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습니다. 말싸움은 계속되었고 남편의 핸드폰을 안 주고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결국 제게서 힘으로 뺐더니 그대로 가져가 버리더군요. 심증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고 저는 어떻게든 물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저는 혼자 고민하다가 새벽에 조용히 집을 나가서 남편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그날 저녁 나가서 술집으로 들어갔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여자를 차에 태우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둘 다 술에 취해 있었고 음주운전을 하는 상태로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 입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상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대화 내용이나 술에 취한 두 사람이 향한 목적지까지 명백한 바람의 증거였어요. 다음날 일어난 남편에게 어제 블랙박스 영상 다 봤고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다고 그 여자 연락처를 당장 달라고 했더니 술이 아직 덜 깨서 그런지 순순히 불더군요. 바로 여자애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누구 아내인데 너는 몇 살이냐고 묻고 너가 어제 만난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거 알고 있었냐고 알고도 만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상간녀로 고소할 테니까 합의금 준비해 놓으라고 했더니 이제 겨우 20대 초반의 여자애는 겁을 잔뜩 집어먹었는지 금세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자애를 따로 연락해서 만났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면 너는 고소해서 빼주겠다고 구슬렸더니 준비한 종이에다 남편을 언제부터 만났고 몇 번이나 만났고 만나서 뭘 했는지 뭘 받았는지 알아서 술술 적어나갔습니다. 진술서 밑에 야무지게 그 여자아이의 사인까지 받아서 블랙박스와 그 진술서를 들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일단 이혼하고 고소 진행할 테니까 짐 빼라 통보하고 시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당연히 난리가 났죠.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제가 단순히 오해를 한 거라고 그냥 아는 동생일 뿐이라고 버티더니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아본 뒤로는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대요. 자기들을 협박하고 남편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데 그럴 명예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참 한 가지 웃긴 건 이 와중에도 신우는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언니, 저는 여자로서 언니 마음 다 이해해요. 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짓거리더니 이혼할 때 하더라도 자기 결혼할 때 혼수는 해달라며 세상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우와의 이런 전화통화 내용까지 전부 녹음해서 남편에게 보내줬고 아마도 그 집안에서 지금까지도 자기들끼리 네가 잘했네 어쩌네 싸우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돈을 썼어요. 잃은 돈만 생각하면 아깝긴 한데 남편에게 걸려있는 위자료 소송으로 받아내면 되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이미 이혼은 했기 때문에 남남이 되었고 남은 건 판결을 앞두고 있는 위자료 소송뿐입니다. 며칠 전에는 시모가 전화해서 자기들 밥도 굶게 생겼으니 다 끝난 사이에 위자료만 없던 일로 해달라며 사정을 하던데 저는 절대로 봐주는 일 없이 끝까지 소송을 통해서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생각이에요. 시댁 집안의 보증금이라도 뺏어주던지 알아서 하겠죠. 온 가족 길바닥에 나하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다면 속이 뻥 뚫릴 것 같네요. 사람을 믿고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이런 꼴을 당한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앞으론 손해보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